올해 1월부터 이제 금 가격이 잘 올라가다가 1월 30일을 기점으로 큰 조정이 왔었고, 그 이후에도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갈 만하면 살짝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횡보하는 기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가격에 잠깐 반영이 되는 시기라서 그렇다. 이럴 때 금을 이제 나는 매수 찬스로 이용한다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공급망의 병목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의 더 상승 사이클을 가파르게 만드는 데 요인이 된다.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도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좀 무시하는 쪽이 우리가 금 투자를 하는데 더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과 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금값이 살짝 오르는 듯 싶더니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은 투자 관련해서 조기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8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미국과 이란의 약간 전쟁 이후 현재 금값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전쟁 이슈가 더욱더 가파라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금에 있어서 너무 좋은 상황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딱 봤는데 네. 금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설마 금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금 가격은 전쟁 때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지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선 왜 이전에 전쟁 시기 때마다 금 가격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불안하니까 금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봐야 되거든요. 뭐가 불안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전쟁을 할 때 국가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빚이란 빚도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화폐도 최대한 많이 발행해서 어떻게 해서든 무기도 사고 군인도 많이 채용해서 전쟁을 이렇게 치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화폐가 너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금 가격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하나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 봉쇄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원유의 20%가 넘는 그 양이 이제 거의 뭐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전쟁은 특정 원자재 공급에 대한 그런 공급망을 되게 혼선을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들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던 그런 값싼 원유들을 사지 못하고 더 삥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은 더 비싼 곳에 있는 나라에서 원유를 사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물가를 올리는 요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자산이 바로 금이라서, 그래서 금 가격이 올랐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분명히 자꾸 그 어떤 원유 가격도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 가격이 떨어지냐는, 이건 2021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9%대까지 치솟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금 가격은 하락했었어요.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금이라고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거는 바로 유동성 장세라는 것 때문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뭐냐면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수치나 아니면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것보다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을 더욱더 긴장시키거나 더욱더 환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모든 자산군의 가격을 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시기를 바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가격이 좋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유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런 공포를 갖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혹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잡아 먹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올해 1월에 케빈 워시의 지명과 함께 뭔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 잘못된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우려들 속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금가격이 떨어졌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거냐,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금가격을 계속 누르는 요소가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금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만 가격이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동성 장세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서 금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큰 추세 가운데서 오히려 가격이 할인된 그런 뭐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게 더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조정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올해 1월부터 이제 금가격이 잘 올라가다가 1월 30일을 기점으로 큰 조정이 왔었고, 그 이후에도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갈 만하면 살짝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횡보하는 기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그런 공포가 가격에 잠깐 반영이 되는 시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조정은 긴 흐름에서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을 우리는 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럴 때 금을 이제 나는 매수 찬스로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아니면 나는 이미 충분한 금을 다 샀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만약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금값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공급망에 병목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금가격의 더 상승 사이클을 가파르게 만드는 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은 있지만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크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길게 가진 않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2, 3년 정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기간 가운데서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가장 컸던 건 한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또 지금처럼 밑으로 빠지기도 하다가 또 이제 가파른 상승도 나올 거예요. 이런 변동성은 한 1, 2개월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겠으나 장기화 된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2, 3년 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볼 때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도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좀 무시하는 쪽이 우리가 금 투자를 하는데 더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중앙은행들이 역대급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전쟁 리스크가 이들의 매집 속도를 더 높이는 약간 원동력이 될까요? 네, 원래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기 전부터도 사실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이란 국가가 빚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이제 어느 정도로 많냐면 1년에 숨만 쉬어도 이자만으로 1,400조 원에 가까운 그 정도의 부채가 늘어날 만큼 그냥 이 부채를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임계점을 이미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달러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달러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를 줄이고 금으로 이동하던 흐름은 나타나고 있었다. 근데 여기 이제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이런 지정학 문제거든요. 예컨대 2022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1950년 이래로 사상 최고치 수준을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는가? 이건 바로 이런 전쟁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취했던 그런 경제적 제재 때문인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한다던가 요런 일 정도는 가끔씩 있었어요. 뭐 이란이나 그다음 북한한테 이제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정책을 피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외환 보유고에서 이제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일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인데, 이제는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던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외환보유고가 동결되면서 오히려 나에게 목줄을 채우는 그런 자산으로 변모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대부분의 이제 외환보유고는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금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보니까 2022년부터 사상 최고치를 매년 이렇게 나타나는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역시 그 정도의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대한 흐름,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또 한 번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이제 두바이가 원래 금의 유통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이런 20%를 담당하는 그 하늘길이 막히면 금의 가격에도 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금 가격도 역시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그런 병목이 생긴다라는 거, 가격이 되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유처럼 지금 당장 써야 될 그런 원자재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유는 당장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산업에 사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산업적 수요는 탄력적인 게 아니라 비탄력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10배가 뛰든 100배가 뛰든 써야만 해서 그 수요는 가격에 의해서 이제 뭐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 근데 금과 같은 자산은 대부분이 이제 뭐 산업용이라기보다는 주얼리나 혹은 이제 투자용 제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런 수요들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공급 현상이 원유만큼 단기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되게 격렬한 흐름이 나타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금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 실물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금융상품의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ETF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선물이 됐다던가 옵션이 됐다던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꼭 현물이 아닌 실물이 아닌 그냥 금융상품의 형태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제 금보다 그런 금융상품의 형태의 금이 한 138배 정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금이 그 정도로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투자 수요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상품 시장 자체는 워낙에 크고 광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물로 나 빨리 내놓으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막 급격하게 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좀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2000년대에도 한번 원유 가격이 되게 크게 치솟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특히 실물 인도 요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건 직접적인 공급 타격이 나타나면서 금 가격도 크게 치솟았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원유나 다른 원자재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가격이 단기적으로 격렬하게 움직일 확률은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면 금값은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게 될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금 가격을 오히려 더 내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좀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포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근데 만약에 실제로 올해 이제 6월 FOMC쯤 됐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그냥 이런 인플레이션과 별개로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좀 긴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 가격이 그 어떤 그런 지정학 문제와 별개로 지정학적인 문제가 완화됐을 때, 그러면 그나마 금 가격을 단기적으로 좀 받치고 있었던 그런 불안의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금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도 바라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맞출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전쟁 이슈라던가 통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관세 문제라던가 이런 게 금 가격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에요. 물론 사이클의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드냐, 조금 완만하게 만드냐, 요런 정도의 차이를 준다 뿐이지 잘 가고 있는 사이클을 반대로 꺾는다던가 이럴 수는 없거든요. 금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 그 전체적인 금의 생산량의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한 사이클,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게 10년에서 길게는 2, 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금의 사이클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거에 너무 그런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금의 사이클은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조정이나 횡보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금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히려 전체적인 사이클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그런 건 매수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되게 기분 좋은 이슈로 받아들이면 된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투자를 해도 괜찮을 시기일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드는 공포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과거 몇 년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금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금 한 돈 막 이렇게 선물해주고 할 때 30만 원에 해줬는데 이젠 벌써 90만 원이다 하니까 뭔가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싸졌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가격이 되게 큰 하락도 있고 막 조정도 되고 이런 횡보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금 사이클 진짜 끝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금의 사이클은 왜 만들어지느냐를 이해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뭐 다양한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생산량을 볼 수가 있어요. 금이라는 건 이제 공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과거에도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002년부터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1970년부터 이제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도 이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1980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1934년부터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금의 사이클이 1934년부터 이제 1947년까지 이어졌던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 요걸 이해하고 나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었구나. 그러면 금의 생산량은 왜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내 줄어드냐,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금의 상승 사이클이 왜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지가 이제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금이라는 건 갑자기 캐고 싶다고 해서 많이 캘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부지도 탐사해야 되고, 그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로부터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이 나올 철로나 이제 인부들이 묵을 숙소 같은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을 채굴한다고 한들 이제 그 금의 이제 순도가 다 다르고 다른 원석들, 다른 이제 광물들도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금을 정제해야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시장에 금이 유통이 되거든요. 이 과정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금관 기업들이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도 없고, 이제 금 가격이 한번 하락 사이클을 타고 쭉 떨어지게 되면은 금관 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계속 줄여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막 금관 기업들이 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본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 한번 이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면 시차가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이 상승 사이클이 10년 정도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 2019년부터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사이클은 대략 2030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약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사실 2026년은 그 전체 사이클에서 중반부를 지나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랑 빗대서 보면 금이 한 3배 올랐다. 물론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과거의 역사에서 이 상승 사이클 동안 금 가격이 10배 이하로 상승했던 역사를 찾는 건 매우 어렵다. 즉 지금 2026년은 상승의 기간으로만 보면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좀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승률로만 보면 역사적인 상승장의 반의 반조차 못 온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생산량 지표를 보든 과거의 그 상승 사이클의 기간으로 보든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 금의 상승률로 보든 다양한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금의 상승 사이클의 절반조차 못 왔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절반을 지났다,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금의 상승 사이클은 최소한 4, 5년 정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은 투자하기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금이 한번 큰 조정이 나타나고 횡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금 가격이 되게 싸요. 이게 단기적인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조금 한 달 전이나 2달 전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금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고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금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금 가격이 되게 빠르게 저렴해지는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이제 국제 시세보다도 뭐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20%까지도 가격이 비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금에 관심이 없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해외보다 더 저렴한 그런 수준까지도 내려오기도 한다.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가격이 사람들의 공포인 수준만큼 많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막 이제 실물 금을 투자했을 때 남들보다 이제 2, 3% 이상 수익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마진까지 얻고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전체 사이클의 이제 중반부 정도를 지나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금의 단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꺼진 만큼 가격이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실물을 살 때 국제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얻고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진 시점이라 사실 2026년 3월은 금 투자하기 되게 좋은 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ETF로 이제 사는 게 좋을지 실물 금으로 사는 게 좋을지 뭘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시기에서는 ETF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ETF 투자하는 것보다 실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 같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더 저렴한 일은 1년에 몇 번 안 와요. 진짜 특이한 기회거든요. 이때는 ETF로 투자하는 건 오히려 약간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되게 비효율적인 투자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국제 시세보다 한 2%에서 3%까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방법에 따라 조금씩은 더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우리는 이득을 보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ETF로 투자하면 그런 이득 없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 3%의 이득 뭐 그냥 그까짓 거 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 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 가장 적게 올랐을 때도 한 10배 정도 오른다. 그러니까 10배 이하로 상승했던 역사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울 만큼 금은 한번 오르면 좀 많이 올라요. 근데 그 많이 오른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되는 ETF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난 그래도 실물 내가 보관하는 거 되게 불안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뭐 골드바나 이렇게 덩어리금 이런 거 사시는 거 대신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주식 어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물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2, 3% 정도의 그런 가격이 더 저렴한 그런 역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안전 마진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금이 해외 금보다 막 10% 20% 더 비싸지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또 나타나게 돼요. 이때 나는 ETF를 투자했으면 뭐 30%가 수익이 나던 게 KRX 금시장으로 투자했으면 30%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 20%까지 더 얹어서 50% 막 심할 땐 60%까지도 수익이 추가로 더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ETF보다는 실물이 기반이 된 그냥 골드바나 이제 그런 덩어리금 이런 것들도 좋고 아니면 KRX 금시장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떨어지게 되면 금 가격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뭐 사실 금 가격이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과거에도 금이 이제 이 상승 사이클을 타다가 한 번씩 큰 조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조정이 왔을 때는 금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는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한 25%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25%니까 대략적으로는 한 5,800불을 기준으로 보면 한 4,500불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좀 조정 오면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저는 그냥 꾸준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조정이 올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사실 2026년이 이미 조정이 왔지만 이것보다 더 큰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안 오면 어떡할 건데라는 그런 문제에서 만약에 조정이 딱 지금 수준에서 끝나고 이대로 만약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조정 이후의 상승폭이 워낙 드라마틱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처럼 약간 그런 이제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금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되게 적극적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것들에 대응을 하기도 전에 금 가격은 이미 그 이전부터 먼저 치솟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금을 사던가 아무튼 그런 리스크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 선에서 끝나고 이제 올라가게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조정이 끝나면 그 이후의 상승은 되게 드라마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종점을 찍고 다시 다음 종점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종점보다 세 정거장 전에 있는지 네 정거장 전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 종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금 타 있는 게 사실 저는 더 안전하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그렇게 가격이 이제 급격한 조정이 오는 경우는 약간의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2020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뭐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금 가격이 이제 한번 큰 조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197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금 시세는 20%가 빠졌는데 원달러 확률은 막 2배, 3배 이렇게 폭등을 해요. 그러면 국내 금 가격은 나는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왔지만 국제금 시세가 20%가 빠졌지만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살 때는 그것보다 더 비싼 한 1.5배, 2배 더 비싼 그런 돈을 내야만 이제 금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금을 먼저 사면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 수준에서 올라가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상승 사이클을 편승한다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그게 이제 보통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그런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는 국내 금 시세가 폭등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금을 조금씩이라도 사두는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낮을 때 사는 게 되게 유리하다.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잡으면 그 올라갈 때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리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금을 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는 그냥 금값뿐만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도 더 얹어서 사야 되는 그런 불리한 시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꾸준히 사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전쟁 이슈로 시장이 이제 극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가짜 뉴스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본질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금 가격이 중요하냐? 라고 하면 중요해요.
이거 뭐 전쟁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중요하고, 그럼 국제 정세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사실 걔네들이 단기적인 가격에 중요하다라는 거지 장기적인 사이클을 만드는 데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볼게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전체적인 상승 사이클이 나오는데 뭐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 하나가 이제 생산량이라는 지표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라고 해서 잘 가던, 그러니까 줄어들던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갑자기 땅에서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채굴 과정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냥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금리의 문제도 아니고 지정학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란 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금 가격이 100배가 뛴다고 해서 내일 당장 금의 생산량을 절대 죽었다 깨나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때때로 어떤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와서 금가격이 오를 때든 혹은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금가격이 내릴 때든 그냥 판단을 해보면 돼요. 얘가 장기적인 금 생산량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진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런 뉴스가 되겠죠. 뭐 갑자기 우주에서 소행성이 하나 떨어졌는데 금을 잔뜩 싣고 떨어졌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바다에서 배를 하나 인양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보물선이라서 시장에 막 100톤 가량의 실물 금이 이제 뭐 유통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이지만 빠르게 금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의 상승 사이클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 반응을 해도 금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늦질 않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거나 뭐 비트코인 투자하거나 그런 이제 외환,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은 그런 뉴스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가격 반영이 엄청나게 빠른 시장이거든요. 근데 금은 장기적인 추세에서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보통 공급이 늘기 시작해도 한 2, 3년 정도 연속으로 늘고 나서야 보통 금가격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늘 같은 패턴에서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 막 엄청나게 조급하게 투자할 필요도 없고 막 되게 공포에 떨면서 매도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금 투자하면서 금이 그 정도로 그 상승 사이클이 물론 많이 올라가지만 사이클이 길고 꾸준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투자를 접목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그런 뉴스나 그다음 특정 가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이제 투자를 잘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전쟁 이후에 개인 포트폴리오를 혹시 어떻게 정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부터 금과 은에 몰빵했어요. 네. 예, 전 재산을 다 거기에 몰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은을 좀 더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쟁 시나리오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물론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때때로는 어떤 부분에선 금 가격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저는 이 전쟁 이슈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부분을 볼 때 결과적으로 사실 이 사이클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가격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과 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저도 뭐 계속 이제 고정적인 수익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 더 금과 은을 사요. 근데 뭐 때때로는 어떤 자산을 바라볼 때 지금 사는 게 금과 은의 그 장기적인 사이클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도 담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 저의 생각에는 금과 은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은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은 투매 현상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은이 금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금의 조정에서 은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1년 동안 은이 한 120불 정도까지 찍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한 1년 정도 동안 은 가격이 4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좀 더 깊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살짝씩 울리거든요. 일단 지정학적인 문제 자체가 경제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 이제 뭐 실업률도 거의 2023년 기준으로 한 3%대였던 게 이젠 4%대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장단기 금리 차도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전조 증상이니까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역대 최장 기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서 연준은 여전히 뭔가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려고
하려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은은 기본적으로 금 가격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은은 전체 수요에서 58%가 산업용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아진다라는 건 산업적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은 뭔가 악재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통화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금 가격에 되게 좋은 영향인데, 근데 그런 부분 또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 금리가 오히려 잘 안 떨어지거나 혹은 아예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은 가격의 변동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은 뭐 올해 자체를 기준으로 볼 때 되게 변동성이 클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정학적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 은 가격은 되게 격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은 투자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나는 처음부터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크면 사실 좀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은을 투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금의 사이클을 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은이 산업 수요가 더 늘지 않아도, 아니면 오히려 지금과 반대로 산업 수요가 갑자기 여기서 꺾여서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은은 금 가격을 쫓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의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2부나 1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그리고 나면 은 가격도 결국에는 이 사이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다만 단기적인 그런 이슈의 측면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투자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오히려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당장 뭐 은을 살 건 아니지만 올해는 은을 좀 많이 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기회가 될 그런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값이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씩 팍팍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한 이번에는 몇 년 후에 팍 튀어오르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 전체 사이클의 한 중반부쯤에 보통 큰 조정이 한번 와요. 금이랑 은은 어차피 똑같이 가니까. 예를 들면은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 사이클에서 2008년에 이제 큰 조정이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1970년부터 1980년의 상승 사이클에서 1974년에 한번 큰 조정이 왔었고, 1933년부터 1947년의 사이클에서 1941년에 한번 큰 조정이 왔었다. 요것들을 생각해보면 보통 경기 침체를 이제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금과 은 가격이 한번 떨어지는 그런 큰 조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나는 시그널들, 뭐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3회 법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정됐다 회복되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라던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그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전조 증상들이 다 나타났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올해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 만큼 어쩌면 올해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같이 섞이면서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조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승 사이클의 한 중반부쯤에 그게 보통 일어나는데, 2019년부터 2030년의 상승 사이클인 지금에도 2026년은 그런 조정이 오기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런 조정이 있고 나면,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조정이 나타나면 그 뒤에 상승이 정말 격렬하다라는 거예요. 2008년 이후부터의 상승률이 정말 드라마틱했던 것처럼, 1974년 이후에 이제 상승이 정말 드라마틱했었던 것처럼, 이런 조정이 있고 나면 그 뒤에 상승이 정말 가장 드라마틱하고 큰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좀 꾸준히 금과 은을 사모으는, 이런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줍줍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어도 저는 올해 안에는 매수를 전부 끝내놔야 나중에 그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런 과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불에 사신 분들은 80불에 떨어진 은을 또 다시 사기가 사실 좀 꺼려질 것 같은데 80불에서 어느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50%에서 이제 60%까지도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점을 120불 정도로 잡았을 때 한 60불에서 55불 정도까지도 이제 하방이 있기는 하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건 앞서 한 2부 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그 정도까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찍을 것도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실제로 찍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리가 그 조정을 기다린다고 하면. 왜냐면 말씀드렸죠. 이 조정 이후의 상승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보통 막 많이 오를 때는 1년 만에 막 3, 4배씩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저점을 한번 못 맞췄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격이 3, 4배 뛴 다음에야 우리는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나타난 상승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떨어질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미리 들어가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버스가 종점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지금이 이 종점 대비 세 번째 정류장인지 아니면 네 번째 정류장인지 아니면 지금이 종점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세 번째 전 정류장이라고 생각하고 버스를 안 탔다가 여기가 종점이고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다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특히 은행 그 상승이 되게 격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은 가격은 오를 때 좀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를 때도 10배 이하는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2-30배 정도 올라요. 가격이 오를 때. 이게 상승 사이클이 한번 나타날 때 되게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AI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방산, 우주산업 모든 분야가 첨단화 되다 보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과거에 은이 상승했던 상승 사이클보다 더 격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물론 지금 120불을 기준으로 볼 때 80불이 되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4-5년 뒤에 지나서 금이 정말 고점에 다다랐을 때 가격을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은을 한 65만 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1kg짜리 실버바를. 근데 그게 지금은 600만 원이 됐어요.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제가 쌀 때 은을 잘 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2019년, 2020년으로 넘어가면 은 가격이 1kg에 막 40만 원 그 수준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과연 65만 원이 정말 잘 산 가격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전 2019년에 남들이 볼 때는 물렸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야, 제 고점에 물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가격이 어차피 500만 원까지 오르고 사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격이 좀 더 올라서 사실 뭐 500만 원에 샀든 400만 원에 샀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그런 상승의 그런 거대한 흐름을 보고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매수를 잘 준비해 놓고 그런 상승 사이클의 편승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 실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화보다 실버바가 낫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보관과 이동이 어려운 은 전쟁 시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다라고 하면 사실 금이랑 은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식량이나 총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는 빼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그런 사례는 좀 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는 이런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황금성을 뭘로 평가할 거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을 투자하는 게 보통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실버 바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버 코인류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실버 바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금속 업체들이 1kg 단위로 이렇게 뚝뚝뚝뚝 찍어내는 게 이제 보통의 실버 바고 실버 코인들은 각국의 조폐국에서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캐나다 조폐국에서 만든 건 메이플리프 실버 코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호주 조폐국에서 만든 건 이제 뭐 캥거루 실버 코인, 영국에서 만든 건 뭐 브리타니아, 뭐
미국에서 만든 건 뭐 이글, 실버코인 이런 식으로 조폐국에서 직접 그 은화를 만들기 때문에 단위도 1온스 31.1g이라 1kg보다는 좀 더 적은 양이라서 투자하기가 괜찮기도 하고, 조폐국에서 하니까 좀 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거래량도 엄청 많고 선호도도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은 투자가 실버바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황금성 면에서 실버바가 훨씬 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버바를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1kg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버 코인들 이제 뭐 낱개로 1온스, 2온스씩 사시는 것도 괜찮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막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게, 결국엔 은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이걸로 투자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투자하면은 약간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서, 사실은 내가 뭐 어떤 거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잡느냐 보다 첫 번째는 왜 은이 이런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은의 투자를 지금이라도 꼭 편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1kg짜리 사기에는 너무 좀 가격이 부담돼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그냥 뭐 실버 코인 같은 거를 사는 것도 그냥 나의 상황에 맞춰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은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변동성이 정말 큰 시기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 반대로 너무 공포에 떨다 보니까 자꾸 매수를 뒤로 지연시키는 그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 사실은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정말 무섭게 치솟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뭐 솔직히 예측하거나 그거를 맞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막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그냥 꾸준히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때때로는 좀 비쌀 때 사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저렴할 때 사기도 해서, 근데 전체적인 가격이 그냥 한 중간쯤 평균쯤에 맞춰지게 되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에 편승하는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더 낮고, 왜냐? 가격이 이제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아직 사야 될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격 하락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샀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은, 사실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이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격 변동성이 크든 적든 뭐 나중에 가격 더 많이 올라가면 옛날에 뭐 500에 샀든 600에 샀든 별 상관 없는 것처럼 별 상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가격 변동에 좀 예민하신 분일수록 그 내 전체 자산에서 금과 은이 차지하는 비중 퍼센테이지를 딱 정해서 뭐 10% 내지 20%요 정도로 제한을 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투자하는 시기를 좀 잘라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꾸준히 산다라던가 요런 방식으로 약간 전략을 잘 짜신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위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금과 은 중에서 뭐가 더 빠르게 상승을 할까요? 사실 전쟁만 두고 보면 진짜 금이든 은이든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장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그 상승 사이클의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들어지는데 이 지정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격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슈보다도 어찌 보면 올해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조정,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동반한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타격은 은이 제일 많이 받는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나서 회복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그 격렬함은 은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은에 대한 너무 이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정이 좀 더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매수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을 나눠서 사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금이랑 은이 7대3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금을 팔아서 은을, 더 저렴해진 은을 왕창 살려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그런 조정이 안 오고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은을 못 잡고 금을 투자하고 있는 게 투자에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효율성을
실효성을 높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딱 그 정도의 차이인 거라 그래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어떤 나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가격 변동성에서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유리해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1월 30일에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국제 시세가. 근데 그때 실물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물이라는 건 당장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에 가장 많이 미치기도 하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은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ETF라던가 선물이라던가 옵션이라던가 그런 금융 상품은 실물보다 138배 정도 더 큰 양,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은이 그 정도 많이 발행이 되는 그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격의 측면에서 실물과의 가격 괴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실물 은을 보유했을 때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실 거고 그다음 또한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 형상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실물을 줍줍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 막 우리나라만 금만 하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심할 때 막 20%까지 치솟거든요. 근데 은은 심할 땐 40% 50%까지도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 이 시점도 실물을 투자하기 되게 매력적인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기현 대표님과 함께 금은 투자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대표님,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투자의 전설인 존 텔플턴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가장 좋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심지어 그 피가 당신의 피더라도 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금과 은을 투자하면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되게 그런 공포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잠식되어 있는 이런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보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이 분위기를 바라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